체육지입니다. 21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로는 252페이지, 2019년 군무원 1차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했던 시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리뷰를 쭉 해보면서 어려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행태론적 접근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행정이론은 이렇게나 자주 나옵니다. 행태론이라는 거는 결국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학성 추구죠.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사실에 초점을 둔다. 과학성. 종합학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행동 연구를 위해서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과 같은 인접학문을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4번의 자율적 인간과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답 4번이에요. 이런 건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2번. 콥의 의제 설정 모형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형은 이랬어요. 우리가 의제 설정 모형 중에서 콥하고 로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시한 모형은 3가지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내부 접근형이 있고 동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주도형이 있었습니다. 내부 접근형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고위 관료나 혹은 그 의제와 관련성이 있는 외부의 집단이 의제를 결정을 하는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 관료, 그리고 외부 주도형은 국민이 주도하는 유형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점에 보시면 내부 관료 혹은 소수 외부 집단이 주도하여 주도 집단이 정책의 내용을 미리 정하고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하며 특히 반대할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는 이를 숨기려 한다. 그래서 음모형이라고도 하는 거죠. 바로 내부 접근형입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뒤로 갔군요. 정답 1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점도 보겠습니다. 사회문제가 담당자들에 의해서 바로 의제화될 수 있고 공중의제화는 억제된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네요. 공중의제화는 억제되기 때문에 내부 접근형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 PR이라는 현상이 동원형에 비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 일종의 음모형이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3번. 계획예산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획예산제도는 우리가 PPBS라고 공부를 했고, 이 계획예산제도는 대규모의 정책 중심의 예산 편성을 지향하는 모델이고요. 그 대규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하기 위해서 비용 편익 분석과 같은 계량 분석을 실시합니다. 자, 1번. 정치적 합리성보다는 따라서 경제적인 합리성을 더 중시한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최선의 대규모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2번에 부서별 자원 배분이 아닌 부서의 경계를 초월했다고 했어요. 자, 정책 혹은 프로그램별로 예산 편성을 한다. 그래서 정책 중심 예산 편성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규모 정책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중심이고 부서의 경계를 그래서 초월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PPBS를 개방체제적 관점의 예산 편성 제도라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 챙겨 두시고. 3번. 편성 과정에서 전문성을 적게 요구한다. 이거 틀렸죠. 비용 편익 분석과 같은 계량 분석을 하려면 전문성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3번 바로 정답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진지하게 참여한다.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하기가 좀 힘든 예산 편성 제도예요. 얘는 대단히 직권적인 예산 편성 제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이 PPBS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정책이 의도했던 정책 효과까지도 다 고려하는데 그 정책의 목표, 최종 목표를 엘리트가 정하죠. 그래서 직권적인 예산 편성.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직권적인 편성 제도다. 정답 3번. 4번. 지자체의 계층 구조 중에서 단층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단층제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지역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딱 한 개밖에 없는 계층 구조를 의미하며, 중층제라는 것은 특정 지역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단층제고,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도 같은 경우에는 중층제가 해당이 되는데요. 시험의 관점인데 1번 선지는 보면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 단층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계층 구조라고 해서 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제주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주도는 단층이에요. 지자체가 딱 하나잖아요. 제주도 내에. 그래서 얘는 중앙하고 다이렉트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여기다 적을게요. 옆에다가 중앙정부가 있고 서울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울시 밑에는 수많은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서울시로는 갈 수 있지만 구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좀 상쇄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중앙과 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용이해진다. 중앙과 제주도가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니까. 3번. 주민 생활행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치계층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중층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도 행정을 하고 구들도 자치행정을 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애매한 면이 있다. 4번에 단층제는 이른바 이중행정의 폐해를 없앤다. 이 연결고리가 딱 하나씩이라는 거지만 중층제는 이게 연결고리가 하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이중행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1번 정답입니다. 자, 5번.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식성이 낮아지면 재량권이 줄어든다. 너무 쉽네요, 문제. 그렇죠? 이 공식성이라는 거는 규칙의 수죠. 표준화 정도예요. 공식화가 증대되면은 당연히 그 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의 재량은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1번이 정답이네요. 너무 쉽습니다. 1번. 집권성이 높으면은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체크만 할게요. 3번에 규모가 커지면 복잡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이거 군무원 2차 문제에서 풀었었던 거죠. 2019년. 맞는 얘기. 분화의 정도가 높으면 조정이 어려워진다. 요 선지는 여기서 말하는 분화라는 것은 분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업이 점차 많이 상쇄하게 되면은 조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요거를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정답 1번. 6번. 신공공 서비스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NPS라는 것 자체가 국민한테 봉사하는 정보가 되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국민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된다. 1번. 관료는 고객 위주의 공공기업가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쉽네요. 1번 선지도 이거 NPM에 대한 얘기잖아요. 정답 바로 1번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로는 봉사를 중시해요. 행정의 역할은 방향 잡기가 아닌 봉사다. 3번에 다면적 책임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국민한테도 책임이 있고 상관한테도 책임이 있고 법에도 책임이 있는 등 다양한 책임성을 지닌다. 정부군 공무원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국민과 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었어요. 7번. 공공선택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뷰캐넌과 털럭과 같은 경제학자가 창시를 했어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경제학적인 논리를 적용한다. 어떤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수학을 활용을 해요. 2번. 시장 실패 원인을 분석하였으나 정부 실패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건 틀린 거죠. 둘 다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뷰캐넌과 털럭과 같은 경제학자가 창시를 했고요. 이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1973년도에 이 공공선택론을 행정학에 도입을 했어요. 근데 70년대라는 것 자체가 요 시기가 정부 실패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고요. 이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주의와 같은 제도 도입을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2번 틀렸어요. 3번 이기적인 인간을 상정하고요. 4번 비시장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한 이론으로서 분권화를 강조합니다. 직권화를 비판을 하죠. 사익 추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시장 영역이라는 것은 마켓을 제외한 영역이에요. 행정부, 의회, 시민사회 등입니다. 넘어갈게요. 8번.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너무 쉽죠? 바로 방통위 1번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딱히 리뷰할 게 없고요. 공정거래위, 금융위, 국권위는 어디 소속입니까? 그건 아셔야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조직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했을 때 원자력 안전위 같은 거.
얘네도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8번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자, 9번. 하향식 접근에 기초한 집행의 성공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 하향식 접근 모형이라는 거는 뭐예요? 집행 현장에서 불확실성,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모두 다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다 통제하고 나서 정책 목표와 수단을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일선 관료는 기계적인 수능만 하면 된다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집단의 지지가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1, 2번은 그렇다 치고 법에 따른 절차나 규정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대안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3번 선지 보세요. 목표 우선순위의 유연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불편한 겁니다. 이 하향식 접근은 집행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이미 다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나 정책 대안이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유연함 이러면 틀린 거예요. 바로 정답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0번.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한정성 원칙이라는 것은 의회가 특정하게 이제 한정 지은 그런 기준에 기초해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정하는 기준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죠. 그러니까 목적을, 돈 쓰는 목적을 정해주게 되고, 돈의 규모를 정하게 되고, 돈을 쓸 수 있는 시기를 의회가 정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예외사항이 있는 건데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목적의 예외는 우리가 재무행정에서 이용과 전용과 같은 자금의 융통 것들은 예외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규모의 예외는 예비비, 그 다음에 추경예산 등이 있죠. 이제 예비비는 비상금이고 추경예산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시기는 1년 내에 써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외라고 한다면 내년으로 넘겨 쓰는 2월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고채무 부담 행위, 아니면은 계속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년간 지출할 수 있는 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 이제 암기가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웠습니다. 11번. 행정 및 행정학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조직 기능과 역할로 보는 관점에서는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증대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하는 관점과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행정과 사행정이 같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면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고요. 의회가 정한 대로 기계적인 집행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번 맞습니다. 윌슨이 1887년에 발표한 행정의 연구에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은 순수한 관리 현상이에요. 능률적인 집행이죠. 수단의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맞는 얘기. 3번. 자, 건국 직후가 포인트입니다. 건국 직후 미국의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라고 했는데 건국 직후에는 제퍼슨 잭슨주의가 지배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얘네는 지방 분권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퍼슨 잭슨주의가 유행을 하다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잡게 돼요. 미국의 1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이 워싱턴 대통령의 재무장관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능률성을 대단히 강조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중앙 집권을 강조한 바는 있거든요. 근데 건국 초기에는, 즉 건국 직후 초기에는 제퍼슨 잭슨주의와 같은 지방 분권이 유행을 했었다라는 거.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행정의 기본 가치인 근검 절약과 효율성 실천 수단은 경영에서 도입된 면들이 많죠. 그래서 관리주의도 경영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MPN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12번.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제도주의라는 것은 제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떤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서 제도에 초점을 두고요. 그들과의 인과법칙을 발견해내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죠. 1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동형화 이론에는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가 있다. 동형화라는 거는 제도가 닮아간다는 건데요. 그 닮아가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누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압박에 의해서 닮아가기도 하고 지향해서 닮아가기도 하고 모방을 하는 거죠.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누군가가 야, 저런 거 괜찮아라고 딱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전문가가 우리가 규범적으로 지향해서 닮아가는 현상도 있다. 2번, 비공식적인 것은 제도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거 바로 정답이네요.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요. 이 제도라는 것을 되게 넓게 봤습니다. 폭이. 공식적인 것도 제도고 비공식적인 것도 제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제도라는 건 예를 들면 법이나 정책 같은 것들이고 비공식적인 제도 같은 것들은 조직 내에 있는 규범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정답. 3번, 구제도주의와 달리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동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제도가 변화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4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시간의 경로 의존성을 인정한다. 맞는 얘기인데 시간의 경로 의존성이라는 건 뭐냐면 제도가 한번 정해지게 되면은 그 제도가 비합리적이라고 할지더라도 쉽게 폐지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쭉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 문제 13번.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포인트 잡을게요. 의원 내각제 국가보다 예산심의 과정이 엄격하지 않다. 틀렸습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더 엄격하다라고 보는 게 시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정답 1번이고요. 대통령 중심제가 행정부와 의회 간에 이 견제와 균형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2번, 우리나라 예산은 미국과 달리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갖는다. 예산주의란 뜻이고 예산으로서 법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3번,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특위 중심이다. 맞습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예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치게 되면은 웬만하면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줍니다. 4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지금 이 13번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근데 문제 자체의 선지가 너무 좋네요.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자치 경찰. 여러분 경찰입니다.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이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특정직이죠. 특정직은 경력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번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차관은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특수경력직 중에서 별정직이다. 이게 틀린 거죠. 특수경력직은 맞는데요. 정무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겁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고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다. 아까도 풀었던 문제죠. 우리가 그 2019년 2차 문제에서 지방직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역과 리을이 정답이 돼서 2번이 정답이에요.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모두 연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사회자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구성원들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신뢰가 돈독한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더라. 이런 일을 관찰한 거죠. 사회자본은 사용할수록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아휴, 답이 너무 쉽네요. 사용할수록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서로 자주 만나고 의사소통을 자주 많이 할수록 신뢰라는 것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정답 1번입니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사회자본과 관련 있는 학자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 수준이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사회자본은 개인의 네트워크나 결사체에 내재된 공공적인 자원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4번, 사회자본은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꼭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정답 1번. 선생님이 지금 15번까지 풀었잖아요. 15번까지 제가 봤을 때 딱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의 한계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모여서 결정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1번.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제시할 수 없다. 이건 뭡니까?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집단적 의사결정인데 있게 되겠죠? 바로 1번이 정답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소수 리더에 의해서 의견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선보다 차선책 선택의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다 보면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4번에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권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책임한 행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번은 문제로만 가볍게 보세요. 어렵진 않았어요. 17번. 지방자치행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 주민에게 조언, 정보 제공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행정이 지방자치행정이라는 거예요. 2번,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데 비해서 지방행정은 형평성 제고를 더 중시한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죠? 국가행정은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는 행정이 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은 형평성이 아니라 능률성을 중시하는 행정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돼요. 3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한 기능 분담을 해야 되겠죠.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한다. 참여를 통한 민중 통제와 그에 따른 대응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상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까지도 어려운 문제는 없었네요. 다음 18번.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성인지 예산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남녀 차이를 고르게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결산을 할 때도 그렇게 했는지를 검증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평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남녀 차이를 고려해서 편성하자. 돈 쓰자. 1번. 여성 위주의 편성과 집행으로 성평등에 기여한다. 틀렸네.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여성 위주가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기금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3번. 그러기 위해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해 보는 거예요. 4번.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편성을 할 때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고, 이 결산을 할 때도 이렇게 했는지를 다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 1번입니다. 19번. 다음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의사결정 기법은 뭐냐? 볼게요. 특정 조직원 혹은 집단을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으로 지정한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지명? 반론자죠? 반론자를 지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론자 역할 부여한다. 반론자의 견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유도하고요. 이러한 의사결정 기법이 성공하려면 반론자가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한계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3번 지명 반론자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조직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성원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너는 우리가 제시하는 견해에 대해서 무조건 반론만 제기해. 이렇게 지명 반론자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반론과 또 다른 견해 두 개가 이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명 반론자 기법을 갖다가 찬반 토론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 하나 잡아두세요. 19번도 쉬웠어요. 20번. 우리나라 공무원의 금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4급 이하 공무원은 대부분 근무 성적 평가를 받는다. 이게 틀렸네요. 바로 1번인데 5급 이하죠. 4급 이상은 성과계약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거 챙겨두시고요. 다면평가는 입체적인 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직무평가는 자, 이거 체크할게요. 난이도 및 책임성에 따라 직무를 평가하는 단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 분석과 평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가라는 거는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업무에. 4번. 근무 성적 평가는 근무 실적과 수행 능력과 적성 태도 등도 포함하는 평가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20번까지는 딱히 어려운 게 없었어요. 21번. 다음 중 학습 조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 학습 조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탈관료제에 들어가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지식을 잘 익혀야지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조직인데요. 얘네는 다 유기적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와는 상반되는 조직 특성을 가졌죠. 1번,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의 경쟁을 통한 학습 가능성이 강조가 된다. 뒤에 거는 뭐 불편함이 없는데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이거 분업을 되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벌써 틀린 거예요. 1번이 정답이고요. 부서 간의 경쟁을 통한 학습 가능성이 강조된다. 부서를 갖다가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협력을 되게 강조합니다. 2번, 기본 단위는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 기능 팀 조직 단위로 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조직이라는 것은 유기적 구조고 탈관료제입니다. 얘네는 기본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연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위 팀을 구성을 한다. 3번,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권한 강화, 분권화를 한다는 거죠. 유기적 구조니까. 4번,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한다. 그래서 공동체 문화를 강조한다. 지식의 공유를 강조합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나 한 사람만 어떤 지식을 익히면 의미가 없고요.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유를 해야지 변화하는 환경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22번. 다음 중 직업공무원제 개선이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개선입니다. 이 직업공무원 제도 자체가 폐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경쟁 체제와 관련된 제도들이 나오면은 개선과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도 개방형, 우리가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 경쟁과 관련이 있고 개방형도 마찬가지고요. 성과급이라는 것도 야, 너 성과에 따라서 너가 직무를 수행한 그 결과에 따라서 급여를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와는 상반된 얘기죠. 그래서 직업공무원제 같은 경우에는 연공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호봉으로 기준으로 받아요. 하지만 얘는 성과에 따라 준다라고 하면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1번 직장협의회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조직 내 의사소통을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23번,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어려운 문제라고 했을 때 뭐 이게 문제가 되게 좋아서 어려운 것, 좋지만 어려운 것도 있고요. 안 좋지만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낯설어서. 제가 봤을 때 23번 문제가 후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데 어려운 문제. 그냥 낯선 문제. 일회성 문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튼 잡아줘서 23번 문제는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청와대의 규모를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인사 권한을 위임했다. 역대 대통령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시험의 관점에서 청와대의 규모는 유지하거나 증가시켰고 국무총리에게 위임을 하려고 하기보단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했다라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다음 2번, 시민단체는 비공식적인 외부 통제 수단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주인 대리인 문제를 시정해서 책임을 강화한다. 시민단체가 감시를 하니까요. 3번, 우리나라 정부 구성은 대통령제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맞네요. 4번, 야당이 집권당의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야당이 우세하게 되면은 레임덕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레임덕 현상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힘을 잃어가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야당이 아무래도 여당보다 수가 많으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 1번 선지가 되게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2, 3, 4번 선지가 그럴듯하기 때문에 얘가 답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넣어놨습니다. 넘어갈게요. 24번. 다음 보기에서 제시된 정부개혁이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이 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보통 이런 문제 행정학에서 요즘 나오는 추세가 아닌데
틀려라 하는 느낌으로 한 문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익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론을 막 다시 파고 이러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열린 혁신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어떤 슬로건이고요. 정부 3.0이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웠다는 거는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 행정 쇄신위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정권에서 도입을 한 위원회 조직이 되겠고요. 정부혁신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이거는 노무현 정권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좋은 문제들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25번, 다음 보기 설명 중 실적주의와 관련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서 전문화에 기여한다. 명백하게 맞죠. 이 실적주의는 역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역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냥 능력에 따라서 뽑아라. 신분보장 해주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억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니은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임용을 활성화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역관주의죠. 정당 충성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니은은 들어가요. 디귿,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민주성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역관주의라든지 아니면 대표관료제랑 관련성이 있는 선지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관련이 없고 디귿도 관련이 없어요.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리을, 공무원 채용 시 실적을 기본으로 한다. 능률성의 향상에 기여한다. 요거는 실적주의 얘기가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선생님하고 2019년에 치러진 군무원 기출은 보고는 다 풀어봤어요. 제가 강사로서 판단을 해봤을 때 요번 회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23번과 24번을 제외하고는 딱히 뭐 이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전반적으로 잘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은 92점을 획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잘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9년 1차 시험을 보고 합격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92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